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1월의 두 번째,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할 건데 올해 벌써 이제 22번째 모임이죠. 이제 앞으로 올해 두 번의 모임이 남았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꽤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라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같이 읽어보고 토론하게 될 책은, 모임을 하게 될 책은 문지혁 작가의 초급 한국어라는 책입니다. 문지혁 작가의 초급 한국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옛날부터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사실 샀던 시기는 제 기억에는 제가 아마 도서전 때 샀을 거예요. 도서전 때 민음사 부스 가서 이 책을 샀던 것 같은데, 문지혁 작가 작품을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일이었고 이 작품이 처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사실 문지혁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볼 거 아니에요. 문지혁 작가는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문지혁의 보기 드문 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영상을 그래도 틈틈이 가끔씩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저보다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틈틈이 올려주시고 되게 영상의 퀄리티도 좋으시고, 먼슬리 클래스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강의 같은 것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에서 글도 가르치시고 뭐 한겨레 교육인가 그런 곳에서, 아카데미 같은 데서 또 글이나 문학 관련 이제 강의도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작가이면서 번역가이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의 포스가 많이 느껴지고 되게 조곤조곤한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오디오북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또 알 거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조용조용한, 그리고 뭔가 작가들 특유의 잠이 오는 목소리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제 목소리도 물론 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지혁 작가는 원래는 SF 쪽을 많이 관심이 있고 디스토피아나 이쪽 작품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엄청나게 많은 출간 저서가 있으신 상황은 아니지만 원래 그런 쪽의 글들을 많이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급 한국어 자체가 좀 본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스토리가 되게 뚜렷한 작품들 있죠. 약간의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뭐 반전이나 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써오신 반면에, 이거는 다소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문지혁 작가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이제 좀 작가 본인 이야기인가라고 의심해볼 만한 구석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작품, 이 초급 한국어 같은 경우는 기존 작품들과 다르게 어떤 스토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 그런 작품을 써보셨다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지혁 작가는 이제 번역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문지혁 작가의 번역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라이팅 픽션이라는 작법서예요. 작법서. 라이팅 픽션이라는 작법서인데, 이거를 이제 문지혁 작가가 문지혁 옮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번역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틈틈이 계속 글도 쓰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한겨레 교육 아카데미인가 거기에서 문지혁 작가 그 강의를 들을까 말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시간이 안 맞거나 강의 신청을 늦어버려서 듣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좋은 강의를 또 듣긴 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다. 고전 강의 막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분야니까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지혁 작가가 참여하는, 지필로도 하고 편집위원인가 뭐 이런 걸로 참여하는 잡지가 있어요, 여러분. 잡지. 문지혁 작가가 창간에 참여한 잡지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출간이 되는데 지금 한 3권인가 4권? 이게 약간 3개월어치로 한꺼번에 이렇게 계절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I가 아니고 EPIIC네요. I가 가운데 붙었네요. 뒤에 붙은 걸로 순간 착각을 했는데 다시 제대로 검색을 해드리겠습니다. APIIC.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잡지들은 금방금방 이게 좀 절판이 돼요. 지금 1, 2, 3호로 2021년 올해부터 이제 나왔거든요. 1, 2, 3호로 그 다음에 7, 8, 9호로 중간에 한 번 안 나왔었나봐요. 4, 5, 6은 안 나왔나봐요. 그리고 10, 11, 12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선 2개는 품절인 상황이고, 그리고 요거 10, 11, 12는 어느 순간부터 다산북스 편집부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 작가 이름 있죠. 문지혁 작가 이름이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은 14,000원, 15,000원 정도 하네요. 꽤나 진지한 느낌의 잡지인 것 같아요. 진지한 느낌의 잡지. 관심 있으시면은 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다양한 작가들이 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있고 문지역 작가만 이제 당연히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픽션에 보면은 이번 거는 김병훈, 김쿠만, 김아리, 윤성희, 조남주 작가 이렇게 또 있기도 하네요. 리뷰들도 들어가 있고 버추얼 에세이도 들어가 있고 크리에이티브 non-fiction도 들어가 있고 에피그래프 뭐 이렇게 그래픽 노블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에픽까지 문지역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출간 관련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지역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유튜브가 일단 솔직히 저도 이제 문지역 작가를 아는 바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다 보니까 크게 알진 못했고 잠깐 뭐 추가라면은 이제 초급 한국어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중급 한국어가 계약되어 있다고 제가 옛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중급 한국어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현재 집필 중이시고 그래서 고급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고급까지 바로 계약하셨나? 제가 중급까지는 확실히 지금 집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고급까지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 중급은 확실히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젠가 브이로그가 올라왔거든요. 문지역 작가가 어제 뜬 김에 저도 봤는데 브이로그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아야 이름이 있고요. 잠깐 그 노트북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중급 한국어 원고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집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야 이야기가 그 노트북 화면에 아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급 한국어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초급 한국어를 읽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보이는 거죠.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은 그 제목이 솔직히 이거 치면은 약간 그런 거 나오긴 해요. 소설보다는 거의 이제 한국어 진짜 교재들이 많이 나오죠. 교재 이름이에요, 진짜.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을 좀 들어보시거나 접하실 때는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그 표지를 안 보면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들고 다니거나 가게에서 읽거나 하면은 표지 보고 뭐야? 초급 한국어? 라고 하다가 이제 소설이라고 하면은 소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표지는 전혀 교재 같지 않은데 요즘 교재들은 또 이렇게 이쁘게 나올라나? 표지는 전혀 교재 같지 않은데 워낙 이 제목 자체가 교재 같으니까. 근데 우리 이랬던 거는 저번 책도 그랬죠, 솔직히. 그죠? 저번 책도 사랑의 역사도 솔직히 소설 제목보다는 약간 그 인문학 저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선택된 게 사랑의 역사에 이어서 초급 한국어라는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중급 한국어가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보통 1편, 2편 하면은 다음 작품의 제목을 뭐 그냥 1, 2 막 붙이거나 하는데 이거는 그냥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뭐 고급 한국어. 만약에 이제 중급 이후가 나오면 무조건 고급까지는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나오네? 실전 한국어 나오나요? 그런 부분들이 제목적으로 보자면은 좀 독특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급의 아야랑 연애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뭔가 떡밥처럼 나오다가도 좀 급하게 끝나버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페이지가 좀 짧잖아요, 여러분. 170쪽이고 이 민음사 젊은 작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에 여백도 적지 않은 편이고요. 이 글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 자체가 좀 빨리 읽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이야기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 마침표 딱 찍었잖아요.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솔직히 드는 부분도 있어. 저는 이제 그 문장으로 만약에 이게 한 권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다면은 뭐 이 작품 내에서만 이야기하자면은 그 은혜 마침표라는 그 문장을 끝으로 지난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지난 사랑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미련을 남겨두고 그래서 버리지 못한 사랑이었는데 그 마지막쯤에 그레이스 피리어드 장을 통해서 은혜와의 어떤 감정적인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끝낸 것으로 그때쯤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녀가 그때 옛날에 너는 뭐 미래에 가 있고 나는 과거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뒷부분에 다시 나오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뭐 본인 스스로 좀 이해를 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더불어서 은혜 마침표가 나왔으니까 딱 그런 부분에서 은혜가 그쯤에서 끝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중급 한국어가 나온다는 거 보니까 뭐 어쩌면은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은혜는 알아서 잘 살 거임, 그치? 잘 살겠지 뭐. 사실 불안한 거는 지역이지, 지역이. 여기서의 말하는 지역이는 이 소설 속의 지역입니다. 화자입니다. 소설 속의 지역이지 제가 문지역 작가를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분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작품 속에서 작가 본연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그걸 소설로 썼는 데에는 굳이 전기가 혹은 이제 뭐 자서전 이런 형태의 에세이 형태가 아니라 굳이 소설이라는 형태로 출간을 한 거는 분명히 그게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할 문지역 작가면은 문지역 작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지역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설 속의 화자를 말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이야기를 잠깐 해봤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지역의 마음속에 어떤 지난 사랑의 이해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듭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어떤 성장을 해서 긍정적인 형태로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체념에 가까운 좀 씁쓸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맞아요. 근데 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걸로 유명했던 젊은 작가 한 분이 뭐 이제 제가 말하면 다 누군지 아실 텐데 젊은 작가 한 분이 결국에는 출간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소송까지 걸릴 뻔하면서 사실상 뭐 그렇게 됐죠. 사실 이런 식의 소설은 되게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다는 게 언제나 이 실제 지인들, 실제 인물들 그런 것들이 얽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위험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구분해서 읽는다고 해도 너무나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내 이야기 같은데라고 느껴지면은 그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만큼 현실성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작가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또 실제 이야기들 어느 정도 차용한 것 같은 것들을 느끼면은 이건 되게 현실감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유행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까지 사실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뉴욕 3부작의 폴 오스터 이야기처럼 작가 이름만 등장시킴으로써 또는 현대에 존재하는 다른 작가 이름을 실존 이름을 등장하고 이런 것만 해도 꽤나 현실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품을 쓰는데 줄리언 반스를 언급한다던가 또 아니면은 소설 속의 캐릭터가 김금희 작가를 언급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지금 내가 읽어본 작가 현재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의 특성이라고 봐야겠죠. 인터텍스추얼이라고 하는 상호 텍스트성이 좀 뛰어나서 요즘 작품들은 어떤 현실과 이 픽션의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고 다른 작품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텍스트 자체가 좀 더 풍부하게 읽히는 그런 것들이 현대 작품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문지역 작가 그렇다고 해서 문지역 작가는 뭐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의 자전적인 모습이 많이 담겼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 작가가 이제 해외에서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어느 정도 살려서 썼다고 보여지고 문지역 작가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에서도 뉴욕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고 이 작가가 느끼는 이 작품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들 역시도 문지역 작가의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읽으면서 여러분들 일단 재밌게 읽으셨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재밌게 읽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작품을 괜찮게 읽었다거나 혹은 재밌게 읽었다거나 뭐 아쉬운 점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재밌게 읽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재밌게 읽었고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뉴욕과 한국의 일이 교차되는 점, 그러니까 두 세계를 동시에 오가는 점이나 모국어를 다시 쓰는 점, 추억 여행을 하는 느낌.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작품을 좀 재밌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98점을 맞아줬더니 2점 어디 갔냐고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실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엄마가 했던 말이나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리얼리티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 맞아요. 작가님 현실적으로 쓴 게 보이고 실제로 뭔가 곳곳에 아재 개그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 농담 같은 것들이 곳곳에 에피소드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섞여 있다 보니까 읽을 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작품 자체도 짧고 그리고 안에 여백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농담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전혀 부담이 없던 부담 없이 쭉쭉쭉 읽을 수 있었던 작품. 어떤 의미로는 초급이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초급이라는 말이. 그거 너무 재밌었죠, 그죠? 이런 말 실제로 하냐고 그러니까 한글로 말해달라고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더더욱 좀 공감을 하시겠구나. 스스로는 유머러스한 사람, 그러니까 더더욱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들긴 하네요. 저도 가끔은 제가 재밌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랑 있을 때에는 항상 그런 건 또 아니라서 저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급 한국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이제 또 한 작품의 연작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짧다고 여겨질까? 뭐 이렇게. 머니 크리스마스 실화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라 그래서 빵 터졌다. 그런 부분들이 작가의 어떤 특징들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거리감을 주는 거죠. 기존에 워낙 이 작품이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밝히면서 맞다 이거 소설이었지 이 전체가 소설이었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거리감을 싹 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가볍게 웃고 울고 전 실제로 울진 않았지만 울진 않았지만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작품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좀 더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너무 가볍지도 않았고요. 그죠? 너무 가볍지도 않았잖아요. 약간의 특히나 마지막 문장 말씀하신 대로 모국어 한 단어를 영원히 잃어버린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감동이라든지 또 아쉬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있기도 했었고 동생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의 역할이 처음에 좀 말이 세고 이 지혜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오빠에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막상 내가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지혜의 역할을 떠맡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물론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아픈 거고 뇌졸중이고 더구나 엄마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들 이름만 부르고 자기는 계속 간병해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소설이랍시고 한마디로 그 보통 대중들의 시선의 입장에서는 뭐 쓸데없는지 뭐하러 하냐 소설가가 될래요 그래? 그럼 직업은 뭘로 하게? 라고 아버지가 했던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글 써서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소설가, 작가가 되려고 라고 하면은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절대 그래? 와 뭐 작가 좋지 작가 하면은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글 써서 돈 버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부업 사실 전업에 가까운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지만 좀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 커트 버니거 작품에서 나오는 문장이죠. 커트 버니것이 그런 식의 문장을 많이 써요. 되게 농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지혁 작가가 커트 버니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지혁 작가가 옛날에 채널에서 커트 버니것을 언급했었나?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커트 버니것도 SF고 또 이런 쪽에서 좀 유명한 작가니까 블랙 코미디를 많이 구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커트 버니거 그 문장의 어떤 농담조가 이 초급 한국어의 다른 부분에서도 농담조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뭐랄까 크게 지루하지 않게 쑥 진행될 수 있었던 것.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게 하겠지만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조금 그래서 뭐지? 라는 부분들 뭔가 서사가 막 뚜렷하거나 뭐 약간 기승전결을 바라신 분들이나 아니면 반전이라든지 정확한 끝맺음을 바라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다. 내용이 더 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장소설의 끝맺음이 대부분 이렇다. 성장소설의 끝맺음이 경우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데미안이나 뭐 우리가 성장소설의 대표격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데미안이라든지 또 오밀바테 파수꾼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서사적으로는 뚜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급 한국어 자체가 모르겠어요. 또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고 또 잔잔한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덜어 있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초급이니까 초급답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거는 반갑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무한도전 나오고 싸이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 반갑지 않았나요? 야, 내가 이 시절을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나이를 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무한도전 우리 그때 생방송으로 보면서 나이를 먹었더라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한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세대 아이들이나 뭐 이러면은 이제 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또 그 시대를 같이 살아온 세대니까 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강남스타일 아니 모른대요? 이럴 수가. 유튜브를 풍미했던 그 갱남스테이를 모른다? 이 소설의 제목을 제대로 붙인 것인가? 자기라면 본인이라면 어떤 제목을 붙였을까? 저는 사실 제목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읽고 나면은. 초반에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감이 안 잡혔지만 사실 읽으면서는 계속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제 머릿속에 더 좋은 제목이 좀 떠오르지 않아서. 뉴욕 대학원 보따리 지식상인의 방황기. 뭐 옛날에 무슨 한창 옛날에 유행하던 교훈 소설, 교조적인 작품들의 그런 제목 같네요. 나의 모국어에게 그거 약간 볼빨간 사춘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나의 모국어에게 나쁘지 않네요. 한국어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어가 들어가면은 또 모국어나 한국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좀 제목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느낀 바, 삶에 있어서 짧게 깨닫는 바, 나의 삶을 이제 되풀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크게 보면은 전 사실 뭐 엄청 잘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방인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약간 해외에 다녀온 작가들도 많고 애당초 뭐 한국에서만 있는 작가도 있지만 해외 막 오가거나 뭐 부모님 영향으로 뭐 이렇게 또 해외 살고 오다가 재외국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살고 있는 작가들도 많아서 그런지 이방인과 관련된 정서 이런 작품들이 유행해왔고 그리고 현재도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한국보다는 미국 작가에 가까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핏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쓰는, 그러니까 두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작품들을 쓰는 작가들이 많은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 문지역 작가 자체는 사실 이민 생활이라든지 뭐 해외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또 아마 대학교나 대학원 시절이나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융합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이방인이라는 포지션, 특히나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의 어떤 외국인의 포지션은 상당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렇잖아요. 뭔가 양측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죠. 여기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문지역이라는 이 화자 역시도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 머나먼 타향에서 역시도 본인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또 자유롭다. 그쵸? 해외에 있다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구속들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겠죠. 사실 여기서 그 직업 문제라든지 돈적인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잖아요. 중간에 풀타임 잡 준다고 해서 역시. 근데 사실 그게 좀 현실 가능성이 낮긴 했었거든요. 본인도 이 화자도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풀타임 잡이 주어지는 게 사실은 이 어학원이나 이 입장에선 되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힘들다.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은 영주권이 나오는데 영주권이 얼마나 따기 어려운 건데 이제 1년 일한 이 근로자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부담해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서 문과는 힘든 거예요. 기술이 있었으면은 바로 됐겠구나. 기술이 있었으면은 대체가 좀 힘드니까 바로 됐겠구나. 근데 문과니까 이게 뭔가 기술직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뭐 저는 솔직히 이 화자에게 많이 감정이입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도 글쓰기를 하고 거창하게 작가를 꿈꾸고 뭐 작가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글을 쓰고 싶고 계속 읽고 싶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비참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오가다 보니까 이 화자의 포지션이 저에겐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는 너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문지역 화자가 저는 두 가지 일단 욕구, 뭐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두 가지 욕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적 성취에 대한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되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보자면은 이기심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기심이냐. 이 문지역 화자가 살아가는, 이렇게 열심히 해외에서 자기 커리어를 어쨌든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꿈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동들이 어떻게 이기심에서 시작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기심이라는 말로 격화시킬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 내가 이 캐릭터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본인이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유튜브 하고요. 제가 유튜브 하고 글 쓰고 매일 밤 새벽에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역시 다 이기심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는.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리고 하지 말라 하고 기존에 이제 하지 마. 너 어차피 그거 안 돼. 힘들어. 돈 안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고, 그래서 초반부에서 그런 욕구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엄마와의 통화에서 엄마가 춥다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엄마는 나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의 성과를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되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본인 안에 어떤 컴플렉스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사실 굳이 들지 않는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지금 현재의 삶을 인식할 때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 주변에 꼭 내 결과물, 내 인생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학적 성취에 대한 욕구도 되게 큰 편이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되게 큰 편이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역 화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역시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거 살고 너의 인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내 내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지역 화자에 좀 많이 감정이입을 하긴 한 건데, 뭐 이거는 뭐 제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요. 무리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해왔지만 희생을 다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는 일례로 지혜, 여동생이 희생을 한 부분들도 있죠. 나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어쨌든 해외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근데 그 어떤 결과물로서 엄마가 뇌졸중을 쓰러진 거, 뇌졸중을 쓰러진 거 자체가 잘못, 뭐 누구의 탓은 아니지만 그 병수발을 해야 되고 옆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지혜의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학창 시절부터 계속해서 쌓여 왔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지혜라는 여동생 캐릭터는 어쨌든 엄마와 관련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을 거고, 어쨌든 가족에게는 계속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나도 모르게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사실 겉에서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멋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동시에 이러한 본인이 해외에 있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기심에서 시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역 화자 역시도 계속 그 어느 정도의 가책을 느끼고, 내 내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자 내면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모든 게 자기 탓으로 느껴지고, 그 모든 게 특히나 어머니가 마지막에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돌아가셨을 때에 이 화자가 겪을 어떤 그 절망감이라든지 괴로움, 이런 것들은 진짜 측량할 길이 좀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탓은 아닌데 내 탓처럼 느껴지는. 사실 만약에 이 문지역이라는 화자가, 다들 이제 작가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직 이제 성공하지 못한 작가들이나 자리 잡지, 글 쓰면서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작가들은 항상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평범하게 내 전공을 뭐 어쨌든 하면서 돈을 벌었더라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한 번씩 계속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만약에 이 화자가 멘탈이 좀 강했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뛰어났으면은 뭐 알게 뭐야 라는 식으로 대처했겠지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엄마를 이제 잃으면서 모국어를 잃었다고 얘기할 때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가책을 갖고 있지 않을까. 화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저 역시도 만약에 화자의 입장이라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계속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앞으로 나아가주길 원할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내면은 좀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지혁이라는 화자는 사실은 한국어 전공도 아니고 교육 전공도 아니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초급 한국어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한국어에 대한 자각, 아무리 작가 생활을 지망하고 글을 써왔다고는 하지만 그 한국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파고들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강의를 미래 아들이 저처럼 한다면은 저는 진짜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연민이 들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힘든 길을 뭔가 걷고 있다면은, 걸으려고 한다면은 저는 진짜 안타까울 것 같아요.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싶긴 한데, 왜냐면은 이게 얘가 재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능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길이 어느 정도는 내가 걸었던 길들이 뻔히 보이니까 내 인생을 답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그럴 확률이 좀 높긴 하겠죠. 이 문학하는 사람 혹은 예술하는 사람, 어떤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연민이 들 것 같습니다. 야, 저게 얼마나 힘든지 눈에 진짜 뻔히 보이는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초급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를 하면서 재미있는 점이 기존의 이 한국어에 대한 어떤 자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작가니까 물론 일반인보다는 더 있겠다고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한국어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강의를 위해서 고찰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외부와의 감흥인 거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동시에 내 내부가 자극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이 한국어 수업 자체는 약간의 소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른 소재였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다. 뭐 한국어 강의가 아니라 뭐 그림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근원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 화자 내부를 감흥시키면서 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고 동시에 체념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작품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사실 개선이나 성장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뭔가 매듭지어지는 것이 좀 적고 뭔가 주인공이 개선되어서 나아갔다는 것보다는 그냥 체념에 가까운,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사실 그 결정적으로 해외에서의 삶을 접고 돌아가는 것은 솔직히 이제 대외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실패거든요. 더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갈 때도 캐리어 2개였고 올 때도 캐리어 2개였다는 거는 어찌 보면 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대외적인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나 성장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보통의 서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상실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전에까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작품 중에서 조금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사르트르의 구토. 구토 역시도 어떤 구토 행위를 통해서 삶의 부조리를 깨닫는 부분까지만 가요. 그래서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자각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 작품 역시. 그래서 초급 한국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뭔가 내용이 비어있다, 마무리가 근데 어느 정도의 체념이라든지 좀 평범한 좌절을 겪으면서 그 부분에서 뭐 슬픔이든 어떤 내적 변화든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그 포인트까지가 이 작품의 내용이었다.
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무튼 여러모로 캐릭터 자체가 좀 전 연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미국에 남았으면 둘 다 어찌 보면은 나쁜 선택지, 좋은 선택지, 성공한 선택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남아 있었어도 힘들었을 거고 돌아가면은 그 돌아가는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좀 많이 좌절하게 될 거고 여동생이 좀 착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괜찮겠어라고 한번 물어주잖아요. 화자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고 후회가 남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동생 입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선택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뒤에서 사실 간단하게 해설처럼 이야기를 해놨지만 초급 한국어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국어의 여러 포인트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좀 어렵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도 역시 익숙하게 살아왔고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우리도 인생을 초급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겠죠. 우리 역시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문가가 될 수 없구나, 다들 똑같이 너무나 어설프게 계속 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급 한국어, 초급 인생,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작품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해외 근로자나 이방인의 시선에서 읽어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고요. 문학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에서 읽어볼 수 있는 내면적인 이야기, 마치 그 서희지 작가의 0%를 향하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좌절감, 일상적인 자기 혐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읽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지혁 화자라는 인물이 다 이제 실패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작은 성공은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수강생들의 마지막 편지 같은 것들은 작은 성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최고, 그것도 이제 맞춤법이 틀려서 써져 있는 형태였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지혁 화자에게 아주 작은 성취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모든 현실을 대체해 줄 만큼 큰 보답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튼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급 한국어라는 제목이고 한국어 강좌 이야기가 대부분이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마치 이 작품이 한국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 분량에 비해서 결국에 하려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본인 스스로 삶을 이제 회고하고 내 어린 시절, 내 주변의 이야기들, 나의 문장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결국에 내 내면을 되돌아보는 이야기, 삶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점은 언제나 거기 있잖아요, 그죠? 한국어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서 내가 되새겨지는 생각들이 초점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다시 읽어보시거나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좀 더 다시 유의 깊게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좀 오늘 모임을 해보죠. 50분 정도 했는데요. 이걸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책 선정으로 가봅시다. 그럼 락바 바이바이.